다음에 이제 여기 4번에 그 동시행의 항변권인데 위에 그 오타가 들어갔네요. 그 동시행의 관계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찾았나요? 그 항변권으로 바꾸고 동시행의 관계권이 아니라 항변권 확장 적용이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검토하고자 하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 전제를 했어요. 이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유하게 발생되는 계약의 효력이라고. 근데 왜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유하게 발생되느냐?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다고 보면 설명드려야 돼요. 설명. 쌍무계약은 아닐지라도 양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참모가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도 동시행 항변권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도 옛날에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시험이 출제가 됐는데 민법에 명문의 규정으로 동시행 항변권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하고 규정은 없지만 학설 주로 이제 판례겠죠. 판례 등에서 동시행 항변권 인정되는 경우 나누어서 우리 시험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재도 둘로 나누어서 가로친 2번에 민법 등 명문의 규정으로 동시행 인정하는 경우 가로친 3번에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이걸 구별 안 하고 싸잡아서 물어보기 때문에 굳이 나누어서 기억할 필요는 없고 특히 가로친 2번에 민법의 명문의 규정으로 동시행 항변권 인정하는 경우는 다 기억할 필요 없고 동그라미 1번이 가장 중요하고 317조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이 소멸이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해야 되고 거꾸로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하고 전세권인께 말소있게 되니까 말소인께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되는데 이게 동시행관계다. 그 판례니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바로 뒤에 계약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에 있어서 가등기 담보 경우는 저번에 저당권에서도 잠깐 한번 가르쳐줬다시피 청산금을 지급해야지 채권자가 펀딩기 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하고 그러면 채무자는 펀딩기를 해줘야 되겠죠. 펀딩기 의무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해야 되니까 이 인도무가 동시행관계 돼서 가담법 이게 4조 3항인데 요게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의 재정 취지에 관련해서 이 동그라미 7번이 아주 중요해요. 따라서 방금 지적해준 그 3개만 점검을 딱 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판례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 변제와 영수증을 교부하고 우측으로 눈 돌려서 판례가 동시행 항변을 부정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에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차이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 채권자고 채무자다. 그러면 먼저 채무자가 돈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돈 빌린 사실이 없다고 우길 수가 있으니까 돈 빌렸다는 증빙서로 채무자가 작성해서 채권자가 교부해 준 거를 채권증서라고 그래요. 그냥 알아듣기 쉽게 차용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거꾸로 얘가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우길 수가 있으니까 변제받았다는 증빙서로 채권자가 작성해서 채무자가 교부해 준 것이 영수증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는 이를 영수증도 교부받고 그 다음에 채권증서를 얘가 작성해서 교부해 줬으니까 채권증서를 반환을 받게 되는데 이유는 목적은 똑같아요. 왜 영수증 교부받고 채권증서 반환받느냐? 이중 변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까 알아듣겠죠? 그럼 묻고자 하는 이거예요. 이중 변제 위험을 보다 확실히 방지하는 방법이 1번이냐 2번이냐 어떤 것만 동시행관계로 하면 되냐? 이걸 묻겠는데 이중 변제 위험을 확실히 제거하는 방법은 변제할 때 동시에 영수증만 교부받으면 나중에 채권증서를 반환받더라도 이중 변제 위험은 사라지겠죠. 얘가 채권증서 가지고 있는 걸 기다려서 돈 받은 적 없다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내가 변제할 때 네가 영수증 작성해 주었지 않냐. 영수증 딱 제시하면 되니까 이것만 동시행관계. 채권증서 반환 동시행관계 아니다 요 이야기야. 이것도
이해하고 공부하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를 이해를 안 하고서 두드려 올라가니 아침 먹고 외우면 영수증 교부가 동시행방했다. 낮밥 먹고 외우면 채권 증서법은 동시행방했다. 이것도 공부라고 또 노트장에 쓰고 외우고 다니고 그런 공부 진짜 하지 마세요. 무슨 말 알겠나요? 그 다음 왼쪽으로 돌아와서 동그라미 3번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각 당사자는 이행받은 거 돌려주는 문제가 생기죠. 그걸 우리는 총칙에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래서 이 반환은 동시에 파는 것이 공평하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6번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전 재산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놓고 돈 빌리고 이런 경우 억수로 많아요. 따라서 동그라미 6번 판례 매도인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수인에게 매매를 했는데 목적물의 근저당이나 돈을 빌리다 보니까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상식 매도인은 그걸 뭐 해줘야 돼요? 말소를 시켜줄 의무가 있죠. 완전한 저당권 이전이 되니까 따라서 매도인은 근저당 말소 의무 또는 가압류 말소 의무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관계다. 그 판례니까 이런 거 틀리면 점수 딸 거 없고 동그라미 8번은 몇 가지 책에 빠진 거를 좀 유념해서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임대차의 경우에 보증금 1억이다. 그러면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는 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이제 목적물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는데 요거는 동시행관계다. 요게 판례니까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면서 임차인에게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하면 얘는 네가 보증금 반환할 때까지 목적물 반환하겠다 정당히 거절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동시행관계인데 이거는 누구나 안다고 말이야. 문제는 이제 이런 거라고 말이야. 이와 관련해서 파생되어서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집중 물어보는 판례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동시행관계다 보니까 지금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를 할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얘가 종료 이후에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첫째 불법 점유인가? 이게 문제인데 만약에 불법 점유에 해당이 되면 불법 점유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지겠지만 이거는 동시행의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종료 이후에도 목적물 점유한 것은 불법 점유가 아니니까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질 필요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임대차가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부 건물을 계속 사용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용 대가는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줄 의무는 있고 이게 말하겠나요? 동시행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를 하더라도 가부 건물 종료 후에 계속 사용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용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줄 의무는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것이 또 시험에 나왔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니까 외우지 말고 지금 이 경우에 부당이득이 있어야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임차인 쪽에서는. 그런데 이 경우에 임차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가? 이게 또 시험에 나왔다는 건데 원래 부당이득이라고 이득을 얻은 게 있어야지 그 이득을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주는 건데 실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 이런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런 거는 중개업자한테 수시로 이제 중개 의뢰인들이 임대 임차인이 물어보러 오는데 이런 거는 우리는 임대 종료 때도 보증금 바로 안 돌려주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료 이후에 얘가 점유는 불법 점유 아니다. 이거는 중개업자도 뭐 중개사 공부 더 닮아 하면 아는 이야기니까 이건 뭐 대답 모르는 사람 있겠냐.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지금 종료 이후에도 얘가 보증금 반환 안 하니까 얘가 건물을 계속 사용을 했죠. 근데 임대는 당연히 요구를 하는 거야. 보증금 돌려주면서 네가 종료 이후에도 내 건물을 계속 사용했으니까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주라. 그래서 보증금에서 이걸 또 까버린다고 말이야. 이거 가지고 분쟁이 생긴다는 거야. 이 말 어떻겠나요? 그러니까 중개업자에 쫓아온다.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원칙은 뭐이다? 부당이득 반환을 친다는 거예요. 억울하겠지만 나는 억울하다고 말이야. 왜 내가 종료에 계속 썼느냐? 보증금 매각 반환 안 하니까 내가 계속 사용을 했는데 그 차임 상당을 부당으로 반환하니까 억울하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 원칙. 그러니까 억울하면 내가 살 집만 있으면 이거 사용 안 해도 되지 않냐고 말이야. 따라서 일단은 이 건물에 뭐 채우고 실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물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건물에 뭐 채우고 자물쇠 채우고 돌려주면 또 안 되니까 자물쇠 채우고 나가서 다른 집 있으면 그거 살면 여기 건물 쓴 적 없잖아. 그럼 얘가 실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무 안 지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할 때 가르쳐 주라고 말이야. 실무에서 써먹자고 배우는 거 시험에 내고. 정리하셨겠나요? 그 다음 거기 지금 동그라미 9번의 판례. 요즘에는 전세권 설정을 건물 주인들이 주택이든 상가든 임차인 요구하면 다 설정해 준다고 내 시간 좀 너네가 가르쳐 줬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켜서 동시에 뭣도 설정해 주더라? 전세권도. 그래서 나온 판례가 동그라미 9번이고 읽어만 보면 되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거고. 그 다음 거기 지금 판례가 지금 동시행하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 2번하고 그 3번 판례는 같은 판례이기 때문에 이걸 그 외워봐야 말짱 도루묵이고, 지금 2번의 경우는 저당권, 3번의 경우는 이제 양도담보인데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까지 싸그리 마찬가지 거기에 빠져있지만, 따라서 다음 같은 경우 세트로 묶어서 지금 왜 그런가 이유 깨우치고 정리 정돈하는 거예요. 가벼울에게 1억 원 빌려주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 건물 위에 첫째 1.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앞으로 됐을 것이고, 두 번째 1억 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 줬다. 그러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가 종료되겠죠. 나중에 돈 갚으면 돌려받고 돈 못 갚으면 얘가 확정적으로 요게 2억짜리다 소유권 취득하고,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양도담보. 요거는 채권자 앞으로 무슨 등기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세 번째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는 채권자 앞으로 무슨 등기가 되고 결자 그대로 가등기가 격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담보물권, 저당권 등기도 말소시키고, 양도담보기는 소유권 등기 말소시키고, 가등기 담보기는 가등기를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무엇까지 하는 거죠? 채무자의 채무 변제하고 이 저당권 등기 등을 비롯한 등기 말소무가 동시행관계냐? 요걸 묻었는데 아니다 그 이야기고, 선변제 후 등기 말소. 먼저 돈 갖고 네가 저당권 등기 말소시킬 때까지 돈 못 갚겠다, 이건 안 된다고 말이야. 선변제 후 등기 말소. 선변제를 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돼요. 그럼 모든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에 종속된 성질을 갖는다. 그걸 우리는 부종성 거래. 따라서 이 저당권의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일제히 소멸이 돼요. 등기는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따라서 몇 조에서 저당권이 소멸한다? 187조에서 지겹도록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처럼 등기 말소나 자동 소멸하잖아, 부종성 때문에. 따라서 나중에 등기 말소시켜도 상관이 없다 그 이야기. 부종성 때문에 변제하면 자동으로 다 소멸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거기 지금 동그라미 4번의 판례가 하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요거는 주택임대차 보법상 지금 이게 주택이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법이 적용이 된다. 요때 이제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해주더라고 말이야. 근데 임차인은 지금 당장 거주전을 할 필요가 생겼다. 요때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요량으로 당장 거주전하면 큰일 나더라. 얘가 얻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소멸이 되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종래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주전을 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는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갖춰놓게 되면 종래의 대항력 우선민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제 문제는 나중에 이제 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게 되면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문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인데, 이유는 이게 선 보증금 반환 후 임차권 등기 말소예요. 왜 그러느냐 말이야. 지금 얘가 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는가, 그 근원을 따져보는 거예요. 종료 후 얘가 보증금 반환을 안 하니까 등기 명령 신청한 거예요. 따라서 예시당초부터 이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이행, 지체, 차무 불이행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 선 보증금 반환 후 임차권 등기 말소. 그 다음 거기에 동그라미 5번은 중요한 거 아니고 동그라미 6번의 판례, 요거는 이제 구별을 좀 잘해야 될 것이에요. 동그라미 6번의 판례도 그냥 별 붙이고 뭐 단어 몇 개 해서 그 야매를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중개사 자격증에 그렇게 야매를 어용금 단어 몇 개 외워가지고 따는 자격증 아니야. 이것도 구별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구별을 지금 우리 또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 물론 저당권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나중에 돈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병이 낙찰을 받았고 얘를 경락인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이라고 부른다고 누누이 가르쳐줬고, 그럼 이제 얘 앞으로 이 목적물에 대한 등기까지 다 격려가 됐어요. 그러면 매매가 어떤 사정에서 무효 취소가 되면 매도인 매수는 각각 이행받은 거 상대방에 돌려줘야죠. 이걸 부당이득 반환 그러죠. 이 반환은 동시행관계죠.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상 경매도 매매 일종으로 봐요. 그렇다 보면 이 경매 절차가 어떤 사정에서 무효가 되면 여기 이제 얘가 매수인이고 요 참무자가 이제 매도인하고 똑같은데, 이 일반적인 매매나 마찬가지로 동시행관계가 성립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나오게 된 판례인데,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되면은 경락인 매수인은 당연히 이 등기를 뭐 해줘야 돼요?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채권자나 참무자, 얘네들은 배당받은 금액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매매로 말하면 매매대금과 똑같잖아요. 요거를 뭐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뭐를 조심을 해야 되는가 이제 묻는다고 말이에요. 여기 지금 목적물 소유자, 참무자 경매 절차 무효됐을 때 이 매수인의 말소 등기 의무하고 여기 목적물 소유자, 참무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도 아니다 그러세요. 이거는 동시행관계라고 말이에요. 이걸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서로 지금 얘는 얘한테 말소 등기 의무 부담하고 얘는 얘한테 배당금 반환 의무 부담하니까 매매가 무효가 된 거 똑같아요. 이거는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이니까 이건 동시행관계라고 말이에요. 알았나요? 근데 우리 책에서 묻는 것은 뭘 묻고 있느냐, 이 관계가 아니고 그렇게 야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 원래대로 하면 얘가 목적물 소유자니까 얘한테 이제 마소등기 청구를 해야 될 건데 얘가 마소등기 청구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어차피 여건 말소시켜봐야 얘 앞으로 다시 저당권에 설정이 되니까 나는 그냥 아이고 이 새끼 평소에도 나 무지하게 괴롭혀서 이자 jes다 안 준다 맨날 악다구니 쓰고 그냥 내버려 둬본 거야. 이 말 알아들어요? 원래는 얘가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무효가 됐으니까. 그러면 얘 앞으로 다시 저당권 설정이 되고 이렇게 부활이 되고 그 얘가 뭐로 신경 써주냐고 말이야. 평소에 품행에 방정해야 돼. 이자 좀만 안 준다고 해서 악다구니 쓰고 그러니까 에이 새끼 너 뒤져보라고 나가 또도 꼬장 부려버리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하느냐, 채권자, 저당권자가 참무자를 뭐 해서 어쩔 수 없어. 뭐 해서? 얘가 말소 안 시키니까 말소시켜서 소유권을 얘한테 가져와야지 저당권 다시 부활시킬 거 아니에요. 얘는 뭐하러 말소시켜? 내부터 버리지. 이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 하는 거야? 누구를 뭐 해서?
얘를 대위해서 마소등기 청구한다 그 이야기야. 그게 동그라미 6번 판례라고 말이야. 그 말 알아듣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자의 마소등기 의무하고 여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얘한테 마소등기 청구했을 때 이자의 마소등기 의무하고 그럼 얘도 배당금 토해내야죠. 이자의 배당금 반환 요거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걸 구별 잘하라고 말이야. 6번 판례는 요거야. 그러니까 이걸 구별, 책 쓴 애들도 되게 구별 안 하고 같다고 지금 착각하고 책을 막 써놓는데 그랬다가는 빵점 맞게 협상이니까 구별 잘하라고 말이야. 자, 구별했나요? 왜 그랬나 이유가 있어요. 상식적인 이야기고. 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로 상대방이 같잖아. 얘는 얘한테 마소등기금 부담하는 얘가 목적물 소유자니까. 얘는 얘한테 배당금 반환하고. 이게 매도 매수냐. 근데 보세요. 얘가 배당금 반환한 것은 얘한테 반환해 줄 의무야. 근데 얘가 마소등기금 부담하는 것은 이자에 대한 의무 아니잖아. 누구에 대한 의무예요? 목적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잖아.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같이 한다, 달리한다. 달리하잖아. 이런 건 동시행관계 될 일 없잖아. 그게 동그라미 6번 판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구별 잘하세요. 야매로우지 말고 구별 잘하세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뭐 외우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단원 몇 개 갖고 야매로 대충 어영경 떠올라오지 말고. 구별하겠나요?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들어봐. 좀 이렇게 가르치면 선생 드무니까 찾아보겠어. 대충 어영경 가르치고 책도 다 그러고 선생들이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 어디 있나? 좀 한 개만 추가시켜봐. 마음을 오픈 딱 시키고 가르쳐 드리면 아 그러구나 이렇게 탁탁 이렇게 구별 탁탁 하면서 이것마저 딱 추가시키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냐고 말이게. 그러니까 6번 판례는 요 관계라고 말이가. 그다음 다시 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후발적 불능도 첫 주에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건물에 대해서 4월 10일 날 매매를 했다. 5월 20일 날 소유권 전하고 대금 지불을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예를 들어서 4월 한 25일쯤 이 건물이 멸실이 됐다. 그러면 성립 당시에는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데 이행기 도래하기 전 이 사이에 이행이 불어났다. 이런 걸 우리는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첫 주에 공부를 했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문제는 A건이 총칙에서 이제 출제하는 문제고 이런 사례를 딱 내놓고 유효냐 뭐냐 고르는 것은 이건 일단 유효고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는 매도인의 소유권은 채무 매매대금 1억이다. 매수는 대금지급 채무가 발생이 돼요. 물론 반대 채권도 갖고 유효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후발적 불능 유효다. 따라서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는 것은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성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후발적 불능처럼 성립 당시에 이행이 가능하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걸 집중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례에서 지금 이행이 불가능한 이유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A가 풀을 냈다. 그래 멸실이 됐다. 또는 홍수가 일어나서 멸실이 됐다. 그러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했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했다. 이런 경우 그러면 어차피 이제 매도인의 소유권 채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 소멸이 될거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분쟁이 생긴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매매대금 1억이다. 그럼 이게 계약이 성립된 이후 후발적 불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매도인 채무자는 소유권적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채무자죠. 채무자는 매수인 채권자에게 내 잘못도 없이 건물이 날라갔으니까 대금 1억은 달라 요구할 거죠. 성립 이후에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매수인은
야 임마, 그러면 나는 뭔 잘못이 있냐? 나는 건물 만져도 못 봤다. 내 잘못도 없고 그런 1억원 못 주겠다. 분쟁이 생긴다 그 말이야. 왜 이런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얘한테 귀책사고였거나 얘한테 귀책사고였으면 얘들한테 책임 물으면 되죠. 근데 이 경우는 쌍방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게 됐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로부터 발생이 되는 불이익을 누군가인가 부담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얘가 불이익을 입도록 하든가 얘가 불이익을 입도록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불이익을 부담 지우는 것을 위험부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후발적 칠판의 사례처럼 불능에 써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됐을 때, 지금 여기까지 듣고 있나요? 이게 성립 이후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둘은 모두 규칙사유가 없으니까 불이익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 이로부터 빠져있는 불이익을 누구에 부담질 것인가, 이런 거를 위험부담권하고, 우리 민법에서는 537조에서 일단은 원칙, 참무자가 불이익을 입어라, 참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거를 편견을 갖지 말고 상식에 가해서 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자의 참무는 일단 소멸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쌍무 계약이다 보니까 이자의 소유권은 참무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참무가 동시행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의존 관계였어요. 그러면 이 참무가 소멸이 됐으니까 이와 대가의 의존 관계 있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참무도 따라서 소멸이 되는가 아니면은 존속이 되는가, 이걸 묻는 것이 결국 이연부담 문제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이연부담도 쌍무 계약으로부터 투계약에 봐서는 계약효력이에요. 일방의 참무가 소멸이 됐을 때 그와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는 타방의 참무로 취됩니까? 취돼요. 같이 소멸이 되는 것이지. 따라 이것도 소멸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자기 소유권은 참무 면하겠지만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데, 이자 대금 지급 참무도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의무가 있으면 청구하겠지만 소멸됐기 때문에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매도인 채무자는 자기 잘못도 없이 금을 날리면서 이자로부터 대금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이로부터 생기는 불이익을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런 스토리요. 이런 거를 채무자 이연부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 이연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도 시험에서 자주 언급하는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에 특약에 의해서 위험을 매도인 채무자가 아니라 매수인 채권자에게 이전시킬 수도 있어요. 특약에 의해서 임의 규정이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좀 있어요. 그 예외라고 해봐야 거꾸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야기인데, 이 경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왜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 이 두 가지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 매수인 채권자가 현장 답사를 가서 건물을 멸실시켜 버렸다. 그럼 얘한테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불이익을 입어야 돼요. 따라서 푸는 여론은 똑같아요. 다양하게 물어보니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외우면 안 되고, 또 순서 시간이 더디 거들려도 순서 그대로 발부하라. 유효다. 따라서 이행령 불가한 이자 채무는 소멸이 된다. 이때 이거하고 대가 유종관계에 놓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어찌 되는가? 얘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 채무가 소멸이 안 되고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 따라서 자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를 면하겠지만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고, 있으니까 매수인 채권자는 건물 만져도 못 보면서 대금만 지급하니까 불이익을 예감는다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당연한 이야기고 상식적인 이야기고, 따라서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런 거는 위험부담으로 볼 여지가 없는데, 채권자에게 규칙사유가 있으니까 얘가 불이익이 있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이것도 538조다가 위험부담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경우, 지금 5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다. 해서 이제 참모자가 이행기에 이행 제공을 했어요. 아나 건물 인도에 가라 이렇게 이행 제공을 했는데 얘가 지금 수령을 지체하고 있어요. 해서 이제 5월 20일 이행기에 이행 제공했는데 아나 건물 가져가라고 얘가 지금 수령을 지체하고 있다는 거. 해서 5월 25일쯤 됐는데 요 날짜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벼락이 떨어졌다 뭐 옆집에 불났다 그래 멸실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쁘게 포장하면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응했다 그 이야기죠. 그럼 이 경우는 우리 상식에 하면 누가 불이익을 입어야 되는가? 얘는 지금 이행기에 이행 제공을 했고 얘가 수령을 지체하는 도중에 이게 멸실이 됐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얘가 불이익을 입는 것이 우리 상식에 맞고 따라서 이 경우도 채권자가 이해물 부담한다. 내용은 똑같아. 이게 이제 기본 줄거리라고 말이야. 저로 돌아가서 의의 있고 동그라미 3번이 임의 규정이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해부담은 일단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을 전제로 한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문제로 돌아가니까 후발적 불능이 전제로 한다. 그 다음에 쌍방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되는데 뒷페이지 넘겨서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후발적 일부 불능의 경우도 우리 민법은 위헌부담으로 지금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발적 일부 불능의 경우도 잤나요? 이것도 똑같은 일부 불능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에 관해서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고 그 규정 하나를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데 그게 627조라는 거예요. 627조. 후발적 일부 불능의 경우도 우리 민법은 이제 위헌부담으로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627조인데 그래 이제 627조가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때 이제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 목적물 일부가 멸실이 됐어요. 임차인의 과실 없이 목적물 일부가 멸실. 물론 이 경우에 잔존 부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임대차 종료시키겠지만 잠존 부분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게 저 민법 627조인데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 이게?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일부가 멸실. 근데 이 잔존 부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임대차 종료시키면 안 될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임차인은 자기 잘못도 없이 일부 사용을 못하죠. 그러면 뭐 할까라?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야. 이 경우에. 그럼 이제 물어본다 말이야. 7번 보세요. 이 경우에 여기까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 목적 일부가 멸실이 됐다. 이런 거 임차인은 자기 잘못도 없이 일부를 사용 못하니까 그만큼 차임감액 청구한다. 이게 627조라고 말이야. 그럼 이 경우에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있나요? 아니 외우고 넘겨짓지 마시고 임대인이 불이익 입는 거 임차인 불이익 입는 거 내가 그거 묻는 거예요. 참모자 채권자만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 경우는 임차인이 불이익을 입어요? 임대인이 불이익을 입어요? 임대인이 불이익을 입죠? 임대인 이만큼 차이 못 받잖아. 임대인이 불이익을 입죠? 여기서는 임대인이 채무자예요. 목적물을 사용시켜줄 채무 부담한 자는 임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멸실됐으니까 무슨 불능? 후발적 일부 불능. 그냥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 참모자가 이해물 부담. 그래서 이제 임차인은 사용 못하는 만큼 차임감액 청구인데 이 스토리야. 그래서 627조가 시험에서 자주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후발적 일부 불능의 경우도 포함한다 했으면 이런 627조가 시험에 나 그걸 예의를 들어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야. 제 말 알아들어요? 그 쓸데없는 거 써줬고
627조로 바꿔서 정리했다고 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효과면에서 아까 다 가르쳐 줬으니까 거기 채권자는 이미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 줄을 조심하는 거야. 따라서 채권자가 이미 일부를 이행한 경우는 채무자는 그것을 부당일로 판단한다. 741조. 요거를 사례 문제로 물어볼 때 이런 식으로 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칠판의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론 사유로 이행에 불가능한 경우 제3자 A가 불렸다 또는 홍수가 나서 멸실했다 이런 경우 근데 이 경우에 이게 매매이기 때문에 이 매수인이 계약금을 계약책을 한 3천만 원 교부를 해놨다 그 말이야. 근데 이런 일이 퍼졌다 그 말이야. 이때 이 매도인이 당연히 매수인에게 얘가 이제 불리기보다니까 대금지급 청구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교부받은 계약금 3천만 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요거를 이제 묻는다고 말이야. 지금 이 경우는 대금지급 청구 자체를 뭐 하잖아요. 매도인 채무자가 불리기를 보니까 따라서 원래는 이제 계약금은 매매 대금으로 충당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대금지급 청구 자체를 뭐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매매 대금으로 충당시킬 일도 없어요. 따라서 계약금 뭐 중도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원리는 이 계약금 3천만 원 그대로 부당이득으로 전액 매수인에게 반환할 것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상 청구권도 이거를 사례를 이렇게 냈을 때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3월 10일 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후 약속한 날이 4월 20일이에요. 4월 20일. 그런데 요 사이에 일단 이음보다는 후발적 불능을 전제하기 때문에 4월 한 4일쯤 이 토지가 공익상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가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사업자에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갈 것이고 공익상 이제 필요하다 수용이 됐으니까 그러면 매도는 소유권이 이제 불가능하죠. 이렇게. 그럼 이 경우도 후발적 불능. 왜 소유권이 불가능하냐? 국가에서 수용됐으니까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 따라서 이 경우도 원칙 채무자가 이음을 부담한다. 따라서 매도인 채무자는 소유권 이전을 채무에 면하겠지만 매수인에게 대금지급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건데 여기서 좀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토지 매매 대금을 원래 1억으로 지금 약정을 했는데 1억으로 그런데 갑자기 계약 체결한 이후에 땅값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해서 이제 매도인 값이 국가로부터 손실 보상을 2억을 받게 됐다라고 말이에요. 손실보상 청구권 2억짜리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땅값이 엄청 올라가서. 그러면 원래도라면 이제 얘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소유권은 처음 면하지만 얘한테는 대금지급 청구를 못하고 나 대금 줄 필요 없으니까 나는 뭐 손해 입은 거 없다. 이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칠판의 사활의 경우는 무지하게 열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한테 소유권 넘어왔고 수용됐으면 내가 1억을 이득 봤을 건데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매수인 입장에서 지금 계약 체결한 이후에 이런 일을 벌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매수인이 차라리 반대급 플러스 매매대금 1억 원은 지불을 해버리고 이행하고 대신 채무자가 국가에서 갖는 2억짜리 손실보상 조건을 자기에게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 전혀 규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설이나 특히 판례가 이러한 권리를 매수인에게 인정해 주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글자 그대로 대상 청구권이라 이야기를 해요. 따라 이런 경우는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학설이나 판례에 따라서 매수인은 이 토지 대신 이 2억짜리 손실보상 조건을 자기에 이전하려고 단 자기 쪽에서 채무 이행해야 돼요. 대금 1억은 주고 이 권리를 이전하려고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게 대상 청구권이야. 하나만 묻는단 말이에요. 이 대상 청구권이
중개사 시험에서는 딱 두 군데에서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하나는 지금 여기 위험부담에서 발생이 되는 대상 조건이, 또 하나 어디서 나오던가요? 대상 조건이 물권법에서 나와. 힌트를 주면 시효 취득에서 나오죠. 또 하나 대상 청구권은 시효 취득, 취득시에서 나오니까 이 두 개를 딱 정리하고, 시효 취득 나오잖아.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하면 286페이지 6번 판례가 시효 취득 경우 발생된 대상 조건이니까 집에 가서 확인하고, 혼자 공부할 때 대비해서 286페이지 6번 판례라고 말이야. 집에 가서 찾아보란 말이야. 그 다음 채권자 이연분 아까 다 가르쳐 줬으니까 거기에 성립 요건 동그란 1번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또 하나는 수령지표 중에 당사자로서 안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 상대방의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동그란 1번 집에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 뒤에 이제 위험 이전 시기가 문제인데, 이 위험 이전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돈다는 소리인데, 지금 4월 10일 날 계약 체결했고 5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으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이전하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등기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험이 매도인 채무자로부터 매수인 채권자 이전이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위험 이전 시기는 어쩌다 한번 물어보고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닌데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등기 전하면 소유권이 넘어온다. 이 말 알아듣죠? 따라서 등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위험이 매도인 채무자로부터 매수인 채권자 이전이 된다는 것. 따라서 등기 전하기 전에 이 건물이 벼락이 떨어져서 옆집에 불나서 매수를 했다. 위험은 얘가 부담해야죠. 대금 지급 청구 못하고. 등기 전한 이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내용파겠나요? 등기 전 받자마자 불났다고 말이야. 제3자가 불을 내서. 이런 경우는 이제 1억 원을 얘한테 줘야 되는가 안 줘도 되는가, 이게 문제인데, 등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은 이미 매수인에게 이전이 됐으니까 위험도 누가 부담해야 된다? 매수인 채권자가. 따라서 등기 전한 이후에 즉시 불났다. 얘는 1억 원 전부 지급하라. 억울하겠지만. 이해했나요? 그 다음 등기 전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인도하면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험이 매수인 채권자 이전이 되는데, 우리 시험은 이게 또 출제가 됐다고 말이야. 우리 시험은 저번 주에 가르쳐 주었으니까 충분히 해결하라고 내가 보는데, 소유권 유보 매매가 뭐가 있나요? 소유권 유보 매매, 할부 매매죠. 그게 이제 총칙에서는 조건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계약법에서는 위험분담과 관련해서 또 이게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한 번 가르쳐주면 갖고 놀아볼 줄 알으라고 말이야. 그래서 자꾸 이해하라는 거예요. 외운다고 될 일 아니니까. 지금 이 전기밥솥 하나를 12개월 할부로 매매를 했어요. 이게 지금 동산에 해당이 됐다면 우리 개인 선거는 시험에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주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총칙에다 조건에서 자주 출제가 됐고, 이게 또 계약법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말이야. 우리 시험에 지금 할부 매매를 했어요. 칠판 보세요. 3월 10일 날. 그러면 저번 주에 이걸 가르쳐 줬단 말이야. 이런 할부 매매의 경우도 목적물 일단 매수인에게 인도가 된다고. 다만 소유권은 누가 보유를 한다? 할부금 안 납할 때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를 하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소유권 유보부 매매, 매도인이 소유권을 할부금 안 납할 때 유보한다. 그래서 이 할부 매매는 이제 이처럼 소유권 유보 매매 형식을 띠는데, 문제는 이거라고 말이야. 지금 얘가 12개월 할부인데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옆집에 불나서 전기밥솥이 멸실이 되어버렸어요. 옆집에 불나서 할부금 3개월쯤 납부한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분쟁이 생겨요. 무슨 분쟁이 생긴지 알겠죠? 나머지 잔액 할부금 9개월 계속 내야 되는가? 내 잘못도 없이 옆집에 불나서 전기밥솥 없었으니까 잔액 할부금 9개월치 납부할
필요가 없는가?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불이익을 받아는 그거 묻는 거예요. 하세요. 다 쭉 가르쳐 줬어 방금. 목적물이 인도가 되면 인도시를 기준으로 위험이 매수인 채권자 이전되는 거라고. 여기 할부 매매고도 정기면 목적물 인도가 되잖아요. 애미한테. 상식적인 이야기야. 얘가 인도하면 얘가 목적물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자기 지배 영향력에서 발생된 문제 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법에서. 따라서 소유권은 얘가 지금 유보를 했지만 목적물은 이미 매수는 인도가 됐기 때문에 위험은 인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 채권자 위험 부담. 따라서 정답 고르면 자녀 할부금 9개월 납부한다, 납부할 필요 없다. 그런 걸 왜 틀리냐고 말이야. 예? 예? 틀리면 쪽팔리죠. 안 그래요? 한목의 정리를 딱 해보라 말이야. 소유권 유보 매매 딱 하면 총칙에서 나오는 문제, 계약에서 나오는 문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야 이제 다양하게 물어봐도 안 틀리는 거야 이게.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쌍무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계약의 효력으로서 지금 동시행항변권과 이연부담은 요 두 가지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약법 채권법을 보면 이 계약의 효력 부분에 제3자라는 계약이 아울러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주의할 거는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계약 효력을 공부할 때 지금 우리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게 쌍무계약이다. 이게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로부터 발생이 되는 계약 효력 두 가지를 공부를 한다.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계약 효력 부분에 제3자라는 계약이 튀어나오는데 요거는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유하게 발생하는 계약 효력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걸 딱 전제하고 없고 다만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제3자라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행해지다 보니까 우리 민법 채권법에다가 더불어서 지금 계약 효력 부분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같이 배운다고 말이에요. 그럼 제3자라는 계약은 뭐냐? 이런 계약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제3자라는 계약도 마찬가지고 위험부담도 마찬가지고 90% 이상 거의 99% 사례 문제가 나와요. 방금 가르쳤던 위험부담도 사례 문제 내기가 너무나 좋고 지금 여기 배우고자 하는 제3자라는 계약도 사례 문제 출제하기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가 90% 이상 출제가 돼요. 조금 전에 위험부담 그 다음에 여기 제3자라는 계약도. 그럼 이제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대금 1억 원으로. 그럼 매매계약 당사자가 이 갑하고 이기 때문에 얘가 1억 원짜리 대금 채권 당연히 취득해요. 물론 소유권 넘겨주고 이게 이제 보통은 거래인데 문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할 것이 있다는 거. 왜 1억 원을 지급하느냐? 예를 들어서 건물 한 채를 1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를 했다는 거야. 병으로부터. 그럼 이 건물 매수도 1억 원을 주기 위해서 내 땅을 얘한테 팔았다 그 이야기야. 그럼 원래도라면은 대금 채권을 얘가 취득하기 때문에 1억 받아서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데 밥만 먹는 입이 아닌데 달라고 이렇게 하냐고 말이야. 앞다리 갓다리. 따라서 갑이 을에게 내가 병에게 1억 원 줄 거 있으니까 나의 1억 주지 말고 당신 병에게 직접 1억 줘라. 얘가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을 입장에서는 얘한테 1억 주든 얘한테 1억 주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알았다. 내 병에게 1억 줄게. 승낙을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계약 체결에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 병이 이 매매로부터 발생이 되는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을 취득. 그래서 얘가 얘한테 1억 달러 청구하면 1억 지급 이런 거를 제3자라는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제 여기 매도인처럼 나에게 1억은 주지 말고 병에게 1억 줘라 이렇게 요청하는 자를 한자로 요약자 그래요. 채무부담 약속을 요청하는 자다. 나에게 1억 주지 말고 얘한테 1억 줘라. 얘한테 1억 채무부담해라. 요청하는 자다. 그래서 요약자. 그러면 얘는 이제 거꾸로 그걸 승낙하는 자니까 당연히 낙약자라고 부를 것이고
채무부담 약속을 승낙하는 자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얘는 이로부터 이 권리를 취득하니까 이런 애를 수익자 그래요. 그럼 이제 제3자는 계약은 보통의 계약하고 다를 거 없고, 다만 이제 여기에다가 젓가락 하나를 던져놓는 거예요. 이 제3자로 하여금 이 매매로부터 생기는 대금 채권을 취득케 하는 약정, 이거를 줄여서 제3자 약관 그래요. 보통의 계약에다가 이 제3자 약관, 얘한테 권리를 취득케 하는 이 약정, 요거 하나를 덧붙여 놓은 것이 제3자라는 계약이니까 보통의 계약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고, 이런 제3자라는 계약은 실무사도 많이 행해지는 것이 결제수단의 편리성 때문에 와서 이렇게 주는 이에 직접 주어라, 이게 편하니까. 그 다음에 특히 상명보험계약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제3자라는 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을보험회사에 생명보험을 하나 가입을 했다. 생명보험을. 여기에 보험회사고 피보험자고. 그럼 이 생명보험은 이 갑이 사망을 해야지 보험금이 나온다 그 말이야.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 갑이 사망을 해버리면 권리능력이 소멸이 되니까 이 사람이 보험금 지급 조건을 원천적으로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 죽거든 내 보험금을 병이 받도록 하자 해서 이제 이 병을 수익자로 정해놓는다. 그러면 내가 사망하면 이제 병이 보험금을 받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갑피 보험자가 요약자 해당이 되고, 나 죽거든 보험금 병에게 주어라 요청했으니까 여기 보험회사가 뭐예요? 낙약자고. 그래 알았다. 얘가 수익자고. 이런 타인을 위한 보험, 생명보험계약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제3자라는 계약 형식을 띨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권리력 소멸이 되니까 얘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제3자라는 계약이 실무사로 많이 행해진다. 이 점도 딱 두고 뒤에 넘겨서 거기 이제 계약의 원인관계가 이제 워낙에 중요한데, 우측이면 보상관계, 대가관계가 이게 이제 시험에서 아예 핵심 포인트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애운닥에서 될 일 아니니까 지금부터 있는 대로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이게 사례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말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못하면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극같고 해서 먼저 이제 보상관계는 뭐를 말하냐 그러면은,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얘가 저 수익의사표시를 하면 내가 을로부터 1억 원 받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면 얘한테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이 발생이 돼요. 왜 이런 수익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냐 그러면, 나는 원래 얘한테 1억 원 받아야 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1억 원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새끼 얼굴 보니까 상종하기 싫다. 근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얘한테 받을 필요는 없잖아. 받고 싶으면 뭐 하라는 거야? 수익 의사표시 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수익 의사표를 하면 얘한테 대금 채권이 생겨요. 그래서 권리행사하면은 1억 원을 지급해야 되고, 그러면 얘는 이제 1억 원 대금을 얘한테 지급을 하기 때문에 1억 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데, 그러면 이 낙약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누구로부터 보상이 되는가? 요약자로부터 보상이 되겠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니까. 따라서 이런 이유에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원인관계를 보상관계 또는 이제 기본관계 이렇게 이제 용어를 붙여놨는데, 정확하게 깨우쳐도 야매를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제 보상관계는 뭘 말하냐 그러면, 지금 얘가 1억 원 지금으로서 입은 경제적 손실은 이 매매를 통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예요. 따라서 보상관계, 기본관계는 정확하게는 요 두 사람 사이의 토지 매매 계약, 요게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집중 묻는 것이 뭐냐? 이 보상관계의 흠결이나 하자, 이제 흠결하자가 뭔지는 알죠? 107조부터 110조까지 비준입표조 차고사 강박까지 이 보상관계 흠결을 하자가 이 제3자라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 일단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데, 한눈에 보더라도 여기 이제 매매계약이다 플러스 제3자 약관 붙이는 것이 제3자라는 계약이니까 요 매매가 비준입표시, 의피지, 차고사 강박 등에서 이게 무효 취소가 돼버리면
제3자라는 계약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보상관계 흥변을 하자는 제3자라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이 보상관계 흥변을 하자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낙약자는 이걸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는 것. 이 보상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항변권을 가지고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를 들면 이 매매가 어떤 사정에서 무효 취소가 됐으니까 니한테 1억 못 주겠다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가관계인데, 이 경우 이제 각과 병 사이에도 왜 지금 이 매매계약처를 전혀 관여하지도 않는 제3자 병을 알고 이 매매로부터 생기는 대금 채권을 취득하도록 하는가. 그에 관해서도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정한 원인관계가 있는데, 이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그러한 원인관계를 여기 요 건물 매매했다고 전제해놨죠. 이 건물 매매 이런 거를 대가관계 요리 이야기를 해요. 왜 이거는 또 대가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좀 얘도 손실을 입잖아요. 근데 얘는 그 손해에 대응하는 뭐 받은 게 없잖아요. 따라서 얘가 입은 급부를 받지 못하는 손실, 그 손실에 대응하는 관계다. 그래서 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 요리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또 똑같이 묻느냐. 이 대가관계의 흥결을 하자가 똑같이 이 매매가 비진입 표시부터 해서 사경을 받고 무효 취소가 됐을 때 그 영향이 제3자의 계약에 미치는가. 한눈에 보다시피 이 두 사람 사이의 건물 매매하고 제3자라는 계약은 전혀 별개의 계약이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대가관계 흠결을 하자는 제3자라는 계약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설명드려도 설명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낙약자는 대가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항변권을 가지고, 아까 이거는 가르쳐 주었어요. 구별 잘해야 돼요. 외우면 안 된다에 따라서 1. 보상관계로부터 발생되는 항변권을 가지고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관계, 이 대가관계로부터 발생되는 항변권을 가지고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얘가 1억 원 달라고 청구를 했을 때 얘가 얘한테 네가 갑하고 체결한 이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됐으니까 나는 1억 원을 너한테 못 주겠다 요리 이야기할 수 있냐 그 이야기야. 그리 이야기라면 얘는 당연히 얘한테 이 새끼 웃긴 새끼라고 말이야. 엄마 내가 갑하고 천한 매매하고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이야기야. 아무 상관 없잖아요. 따라서 얘는 이 대가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구별 잘하세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약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약자가 이제 이 경우에 병과 체결한 이 건물 매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무효 취소가 됐어요. 이때 이제 얘가 얘한테 토지 매매했으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 넘겨달라 청구를 했더니 요 갑이 내가 병과 체결한 건물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됐으니까 더 쉽게 이자로부터 건물 매매와 건물 매수대금 지불하기 위해서 땅을 팔았는데 이게 무효 취소가 됐으니까 건물 안 사도 된다. 그러니 땅 못 팔겠다. 보상관계, 기본관계부터 발생이 되는 자기 채무 이행을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가? 그러면 또 얘가 이제 뭐라 하겠죠? 이 새끼도 웃긴 새끼란 말이야. 네가 병과 체결한 건물 매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이야기야. 따라서 이게 무효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소유권 이전해달라 그 이야기예요. 영파겠나요? 사례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판례 사례 보면은 이렇게 글자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글자로 냈을 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뒷구절을 듣기 유념하라고 말해요. 뒷구절 세워줄 거.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대가관계죠. 대가관계는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한다 뭐한다? 대항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요약자도 대가관계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 이후로 자신이 기본관계에서 낙약자 부담은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객관식은 이해만 하면 지문 보고 판단만 하면 돼. 아무 결필요 없이. 이해했나요? 그 대신 합격권은 들어간 사람이 이런 거 다 아는데
간혹가다 뭐 때문에 틀리냐? 글자를 잘못 보니까 틀린 사람 많아요. 분명히 지문에는 보상관계로부터 발생한 항변권을 가지고 낙약자는 수익자에 대항할 수 있는 이걸 물어봤는데 뭐로 잘못 읽어서? 이걸로 잘못 읽고, 이걸 물어봤는데 뭐로 잘못 읽어보고, 보상을 잘못 읽고, 그래서 틀린 사람은 간혹 있는데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이 이런 거는 시험에 아예 쏟아져 나온다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에 가는 걸 틀려버리면 본인이 게을러서 틀린 거예요. 예측 좀 못한 게 나와서 틀리면 어쩔 수 없지만 집에 가서 이해하고 정리하라고. 이해하고 그 다음 거기다 성립요건과 관련해서 거기는 이제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까. 거기 두 번째 제3자 약관의 존재에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만 딱 체크하고 제3자라는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수익자가 현존 특정됐을 필요가 있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 예컨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부인 뱃속에 부인이 임신했다 보니까 태아가 있더라. 출생하기 전이죠. 그 태아를 수익자라도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일반적으로 제3자라는 계약은 이 수익자로 하여금 권리를 취득하는 그렇게. 그런데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도 허용이 되냐? 제3자라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 그 이야기인데 칠판의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보통 경우는 이제 이 요약자가 얘한테 나한테 이렇게 설명드려도 설명 나한테 이렇게 주지 말고 병역에 이렇게 줘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럼 얘는 대금 채권 권리를 취득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이 을이 병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게 있어요. 1억 원짜리 채권을 얘가 얘한테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때 이제 갑이 을에게 자기 토지를 1억 원에 팔면서 아까처럼 나한테 1억 주지 말고 얘한테 1억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도 똑같아요. 네가 병으로부터 받을 1억 원을 뭐 해주어라? 면제해 주어라 해도 똑같죠?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자주 물어보니까 정감도 하고 제3자들은 채무를 면제케 하는 계약도 제3자는 계약으로서 뭐이다? 유효하다. 외우지 말고. 그 다음 수익자에 대한 효력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그거였고 이 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A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일단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야. 아까 가르친 것처럼 이 수익 의사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얘 보호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얘 보호를 위해서. 왜냐? 나는 원래 얘한테 1억 원 받을 것이 있는데 얘한테 지네 둘이 제3자라는 계약을 체결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얘한테 1억 받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받고 싶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수익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 말은. 수익 의사 받으러 한 이유를 알았나요? 그럼 이제 내가 하나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리글만데 형성이 됐는가? 지금 수익 의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539조 2항이에요. 제일 밑에. 이 539조 2항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하세요. 다시 묻는다 말이에요. 예로 하여금 수익 의사표를 하도록 한 이유가 이 수익자 보호를 해서 수익 의사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얘한테 1억 받을 게 있는데 지네 둘의 계약에 의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받도록 하면 나는 얘하고 상종에 싫어도 받아야 되니까 이게 불리하다. 그래서 539조 2항을 두고 있다. 다시 묻는다 말이에요. 539조 2항 수익의사표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라고 말이에요. 수익자 보호를 해서 두는 거니까. 아직도 리걸 만드가 전혀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겠나요? 뇌 구조 바꾸라고 말이에요. 왜 수익의사표시를 하도록 됐는가? 뇌 구조를 바꾸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이 수익의사표를 하게 되면 수익자에게 권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까? 이 수익의사표는 수익자에게 권리가 발생하기엔 권리 발생 요건이지 수익의사표 했다 그래서 제3자라는 계약이 성립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제3자라는 계약 성립은 돼 있고 수익의사표는 제3자라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이 아니고 성립은 이미 돼 있으니까 얘한테 권리가 발생한 권리 발생 요건이다. 요거 또 한 가지 조심 딱 하고 거기 우측에 보면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쓰였어요. 수익자에게 권리가 발생 권리 발생 요건이죠. 제3자는 계약 성립하기 성립 요건 아니다. 그 기초를 딱 이염돼 두라고 말이요. 좀만 쉬었다 가죠.